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민입니다. 지난주 잇따라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를 내세워 대남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단순 위협이 아니라 군사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길한 시그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내 정치권에서는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핵무장을 하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노석조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라 안보가 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북한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이 국내부터 시끄러워요. 지금 뭐 서해 공무원 이 피격 사건 갖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3시간 동안 뭐 했냐 네. 그거를 밝혀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야당은 지금 뭐 우리가 뭐 자기들이 오히려 이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진상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지금 그 감사원이 그 조사를 했고요. 네.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그 뱅콕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3시간 네. 과연 문 대통령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네. 그건데요. 이 2년 전입니다. 2020년 9월 21일에 네. 새벽 2시쯤에 그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이대준 씨가 네. 실종이 됐고, 그 실종된 사실이 좀 늦었습니다. 한 10시간 뒤에 동료에 의해서 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국가안보실과 네. 합참이 군 당국이 22일 한 오후 한 4시 한 20분쯤 30분쯤에 그거를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네. 그 북쪽에 있다라는 거든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시간 뒤에 이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그렇죠. 했는데, 6시 반쯤에 보고했죠. 예. 네. 그런데 그 문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은 뒤로부터 한 3시간 뒤에 9월 22일 한 밤 10시쯤에 이대준 씨가 안타깝게도 이 피살되고 심지어 그 시신이 소각되는 것까지 네. 파악이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첫 보고를 받은 뒤에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네. 과연 무슨 지시를 했느냐, 네. 그 3시간 뒤에 결국 죽음에 다다를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네. 네.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지금 그 3시간이 굉장히 그 공백 상태고 붕떠 네. 있고 무엇이 벌어지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월북몰이 자체가 사실은 정부 모든 부처가 동원돼서 전체적으로 나서서 조작하고 은폐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작과 은폐에 각종 증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월북한 정황도 없는데 해경은 월북으로 몰아갔고, 군과 국정원은 그 각종 첩보 자료를 다 삭제해버렸고, 통일부와 딴 쪽들도 다 거기에 동조했고, 이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이렇게 맥락을 보면은 그때 왜 당시에 월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 발언들이 나왔느냐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은 그 우리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9.19 군사 합의를 하고 나서 한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뭐 김여정이 뭐 대북 전단이니 이런 거를 이제 문제 삼아 가지고 우리나라 세금이 한 18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그렇죠. 그 건물을 남북 박살내버렸죠. 건물을 말 그대로 폭발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냥 폭발을 그냥 일방적으로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그 여론이 굉장히 싸늘해지고 안 좋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네. 상황에서 2020년도 9월 21일, 22일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네. 사실은 무슨 무장된 상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요. 간첩도 아니고 무슨 군인도 아니고 물에 무슨 그냥 뭐 바다에 그런 건 아닙니다. 떠 그냥 있었어요. 공무원이었고 비무장 상태였고 실종자고 어떻게 보면 네.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그냥 그 반인륜적인 대우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당시 정부로서는 북한의 어떤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뭔가 이 설명할 만한 거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월북을 하려다가
이런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네. 설명이 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월북하려던 사람은 정부가 구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의지를 갖고 몰아가려고 가려고 했던 거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해서 사실은 징계거리예요, 이게. 그런데도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해자처럼 몰고 갔잖아요. 근데 이 유족들이 볼 때 또 본인도 그렇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뭐 월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그 당사자에게도 굉장한 그 치명적인 불명예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불명예죠. 그 생존에 있는 지금 아내분이라든가 그 가족들, 네. 친인척들 입장에서는 평생의 어떤 그 그래요. 낙인이 찍힐 낙인 수도 찍히죠. 있는 월북자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네.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그 충분한 조사도 없이 그러니까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실제로 지금 드러난 보고서 별다른 정황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북한 군끼리 얘기한 월북 얘기 딱 한마디. 예. 그걸 갖고 했는데 사실은 3시간 바다에 떠 있으면 너 왜 왔어? 왜 왔어? 자꾸 물어보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저 북한에 갈게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3시간을 있고요. 바다에 떠 있으면서 총구 들이대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갖고서 월북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감사원이 본 거는 한 뭐 7시 동안의 어떤 감청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네. 7시 동안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많은 말이 오갈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근데 그 7시간 동안의 녹취록 중에서 월북이란 단어는 딱 한 번. 이거는 상당히 그 월북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지도 사실 네. 잘 모르고요. 근데 월북이 아닌 정황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월북했다라고 이게 섣불리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그러니까요. 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 월북 한마디 갖고 월북자로 몰아서 그럼 그 사람 구조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 월북자로 몰면 됩니까? 아니 인권 대통령이 아니죠. 반인권 대통령이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국제단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그 인권 침해 논란이 있다. 그리고 네. 부적절한 조치였다라고 굉장히 그리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적절을 떠나 사실 범죄 행위예요. 한 명의 인명을 구조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럼 범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월북몰이 자체는 전 부처가 나선 정권 차원의 범죄 행위예요. 이게 범죄 행위. 이게 지금 나온 게 뭐 원 보이스로 뭐 대응하라 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어떤 그 지침 같은 게 네. 전부처에 뭐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최상위 기관에서 원보이스로 대응하라 하고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은 네. 그 밑에 있는 데서는 다른 팩트가 있더라도 그거를 선택적으로 묵인하게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다 뭉개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왜곡이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떤 정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많고 글쎄요, 서훈 분명히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원보이스로 대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훈 실장 개인의 의견이었을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었을까?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서훈 원장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그 결과물이 나온 이유가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최고 그 지도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최고 존엄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네. 당시 대통령은 어떤 우리에게 그 지침도 내려주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 증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또 의심이 한편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 어떤 얘기를 했을 텐데. 네. 근데 지금 결과로는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 서면 보고가 의도적인 올라가는데 게 아니냐라는 거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게 대통령입니까? 아니 사실 뭐 이 기자들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뭐 자기가 소속된 부장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은 부장이 이거 더 취재해봐라라든가 그렇죠. 뭐 하라고 얘기하죠. 이거 급하다 기사를 써서 속보를 내라든가 어떤 지시가 뭐 떨어지는 네. 건데 이거는 당시 최고 그 관심 사안이 북한이 관련된 이슈였고 우리 국민에 관련된 거였는데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이거는 지시가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 이렇게 됐을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참 그거를 빨리 해명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세월호 7시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자기 문제 3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무례하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나오죠. 정말로 이거는 뭐 웃을 일이 아닌데
이런 정말로 정말로 문제가 있고 알아봐야 되고 온 국민의 관심 사항이고 국제 단체에서도 문제 삼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당사자에게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물어본 거죠. 보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사실 뭐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부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반응은 이제 무례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국민에게 무례하다라고 얘기하는 네. 건지 아니면 국가 기관에 대해 무례하다는 건지 헌법에 대해서 무례하다 하는 네. 건지 이것 또한 정령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지금도 네. 계속 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북한이 지금 뭐 전방위 도발하고 있는데 하도 많이 도발해서 이제 이루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인데 차근차근 하나 해보죠. 네. 자, 일단 뭐 미사일은 워낙 많이 쏴왔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예. 일단 북한 비행기들이 네. 일단 전술 조치선 아래로 내려왔고 또 두 번째는 아예 비행 금지 구역 인근까지 내려왔다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시겠지만은 비행기는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이 뭐 전술 조치선이다 이래서 선을 하나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에서 한 20km에서 한 40km. 네. 비행기는 뭐 20km는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뭐 영해나 뭐 영공은 아니지만 예. 이 금방 넘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그 지점에다 어. 전술 조치선을 그어놨는데 네. 네. 북한 전투기들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뭐 10대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이후에는 한 150대라고 북한 주장으로는 네. 전술 조치선 이남으로 네. 쓱 내려온 겁니다. 네. 그 내려오다 보면 사실 개성까지도 내려온 거거든요. 네. 2, 30km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이례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스텔스기 네. F-35A 네. 전투기까지 뭐 출격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북한이 그 도발 수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다. 예. 네.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미사일도 쏘고 이제 공중전까지 네. 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이 큰 도발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 사전 밟고 단계다.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아.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 북한이 사실 이 오일도 없어서 사실 항공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훈련하는 게 항상 벅차왔다 했는데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한꺼번에 떴다. 북한에 기름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노후된 전투기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떴을까? 그래서 추락한 것도 있다. 그런데 북한의 지금 실상이 뭡니까? 뭐 그 국방 백서를 보면 북한 전투기는 일단 한 8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 네. 군은 800대. 추정해서 이 국방 백서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사실은 뭐 이 유류가 없습니다. 네. 유류가 없고 심지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3년 동안 네. 이어져서 더 없는데 네. 이런 와중에 말 그대로 그 고철덩이 중에서도 되는 것만 좀 추려서 없는 기름까지 끌어 모아서 네. 뭐 하여튼 뭐 150대 또는 수십 대를 띄운 거죠. 네. 그래서 띄운 영상을 보면은 뭐 검은 연기가 막 이렇게 막 흐르는 정말 뭐 노후 노후되고 뭐 야, 노후 경유차처럼. 예, 유류도 뭐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아니겠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띄운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그 막 긁어 모아서 전력들을 올고 이제 근육 자랑을 한 거는 뭐 근육도 근육이 아니겠지만 네. 그만큼 지금 이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 네. 이 미국과 한국에게 네. 우리 지금 화나 있다. 아. 우리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 아. 관심을 보여달라. 아. 라고 이제 시위를 분명히 크게 벌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더 큰 도발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러면 북한의 궁극적인 노림수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일단은 이 지금 탄도미사일이나 뭐 이런 거를 계속 발사하는 거는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발사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 방공망을 뚫겠다. 이 다양하게 쏘면 우리가 요격하기도 어렵고 원점을 찾기도 어렵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방공망을 허물어뜨리겠다. 그리고 네. 우리가 그 허물어뜨릴 수 네.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달 말이나 네. 다음 달 초쯤에 7차 핵실험을 아. 감행함으로써 네. 미국과 한국의 주먹을 확 잡아 끌고 예. 또 이제 협상에 한번 나서겠다. 뭐 제재 완화라든가 네. 해제라는
이제 목표를 이제 달성해 보겠다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그 항공기 관련한 공중전이든 아니 예. 포사격이든 일단 이런 재래식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원점 봉쇄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도 알 거예요. 공중전 벌여서 우리한테 이기겠습니까? 예. F-35는 스텔스기예요. 네. 쟤들 150대가 뜨든 200대가 뜨든 우리 한 10대만 뜨면 다 격추시킬 수 있어요. 네. 우리 거의 피해 없이. 예. 자기들도 알 거예요. 포사격? 거꾸로 우리가 대응하면 쟤들이 더 피해를 봐요. 근데도 왜 할까? 결국 재래식 도발한 이후에 우리가 대응하면 야, 핵 쏘겠어? 너희들 대응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그 핵 시위를 자기들 뒤에 있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핵이 무섭고 우리가 이제 계속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뭐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네, 이 핵무기는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실은 예를 들면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듯이 네. 만약에 북한이 백령도나 연평도를 네, 점령을 했다. 네.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점령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네. 만약에 북한이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다. 네. 우리 핵무기 갖고 우리 핵 쏠 수 있는데 너네 어떻게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 그렇죠. 핵이 없는 북한을 상대했을 수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네.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핵이라는 거는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재래 무기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네. 글쎄요. 그래서 지금 네. 북한이 이제 지금 모든 미사일 발사가 핵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를 예. 예정에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다 발사해서 우린 네. 준비 끝 선언해 놓고 나서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같은 사태를 일으킬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 보복을 할 건가? 예.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도발을 하겠죠. 더 큰 도발을 하겠죠. 계속 도발해서 아까 말한 대로 백령도 연평도를 점령하러 온다든가. 아니 정말 심지어 수도권에다가 포 몇 발 쏘면 우리 어떻게 할까? 최근 도발에서 사실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처음으로 전술 핵 운용 부대라는 단어가 그렇죠. 이 보도가 됐거든요. 예. 북한 이 매체를 통해서 전술 핵 운용 부대라는 게 처음으로 이번에 언급이 됐고요. 네. 당 창건일 보도 때 네. 그 얘기인즉슨 이 지금 전술 핵 운용 부대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여기에 시차를 가가지고 보름 동안에 이런 전술 핵 운용 부대의 그 군사 훈련에 다 이 지도를 했다고 예.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고 이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탄도미사일을 지금 여러 번 쐈는데 네. 이 탄도미사일에 이 전술 핵 탄두를 장착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 탄도미사일이 뭐 우리나라 뭐 계룡대라든가 서울시, 부산, 뭐 일본에 있는 뭐 미군 기지 네. 다 사거리에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핵 탄두만 장착을 하면은 그렇죠. 말 그대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좀 주목할 것은 북한 전투기가 서해 영공으로도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전술 주치선 얘기했는데 서해 북방 그 한계선 굉장히 인접한 곳까지 이렇게 내려왔고요. 예. 네. 그리고 순항 미사일도 서해 쪽으로 쐈고요. 네. 그 서해로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도 쏘고 전투기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포격도 했습니다. 네. 서해에서 네. 장산곳은 백령도에도 두 차례. 15km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서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서해에는 우리 뭐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지만은 네. 백령도하고 연평도가 있고 이 백령도하고 연평도는 38도선 이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령도와 연평도는 북한에게 목에 비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전략적인 섬이다. 야, 백령도 저도 가봤지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있습니다. 북한이 보입니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백령도, 연평도가 정말로 짜증이 나고 없애버리고 싶고 아니면 우리 걸로
편입하고 그렇죠. 싶어하는 그렇죠. 존재인데 맞아요. 이번에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군사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도발을 막기 위한 사실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우리도 이 문제를 뭐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지금 그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예. 뭐 킬체인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네. 소위 말해서 삼축 체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네. 구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뭐 순항 미사일 같은 것도 우리가 요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원점도 계속 추적 뭐 한미 그 정보 자산을 총동원 해가지고 예. 네. 원점들을 파악해서 타격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어. 하지만은 이게 방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방어를 할 수 뭐 아무리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럼요. 먼저 공격하는 거를 100%다 막을 수는 없는 그럼요. 노릇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또 우려하고 걱정하고 대비해야 되는 이유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삼축 체제로 방어할 수 있다 했는데 네. 국민들 불안한 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응해서 쏜 미사일 총 5발을 쐈죠. 그러니까 미군이 쏜 거는 제대로 날아가는데 우리가 쏜 거 3발 중에 한 발은 우리 후방으로 떨어져서 그 난리가 났고 또 한 발은 어딜 갔는지 미싱이 돼버렸고 이거 제대로 대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삼축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큰 소리를 쳤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현무2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네.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서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갔죠. 이거는 엄청나게 사실 황당하면서도 황당한 사건이죠. 아찔한 이유가 네. 현무2 같은 경우에는 이 축구장 3개에서 4개 규모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 위력을 파괴력을 갖고 있는 네. 위력을 갖고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발사한 거에 탄도가 장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터지지 않은 게 그게 다행이에요, 뭐예요? 그게? 터졌으면 네. 그 어떻게 떨어진 됩니까? 탄두에서 예. 불과 한 700m의 민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불바다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군기지에서 떨어졌는데 군기지가 일단 날아갔을 거고요. 네. 그리고 700m에 있는 민가는 초토화가 돼버렸겠죠. 그러면은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정말 이거는 끔찍한 상황이었을 텐데 터지지 않아서 망정이지. 사실은 북한 도발에 대응한다고 쏜 미사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는 정말로 저 유례를 차려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글쎄요. 심각한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원인이 뭐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하여튼 뭐 문재인 정부 때 훈련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있고 네. 또 이 정부 들어서도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탄두가 안 터진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안 터졌다. 그럼 날아가서 안 터지면 그렇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탄두가. 맞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정말로 큰 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머리를 맞히지 않는 한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이후에 이 현무를 쏘고 나서 일단 폭발이 크게 되지 않아서 수습하고 나서 한 두세 시간 뒤에 이제 에이테킴스를 한국 2발, 주한미군 2발, 네. 총 4발을 쐈거든요. 네. 근데 또 문제가 우리 쏜 2발 중에 네. 한 발은 실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발사를 할 때 여기 이제 추적기를 다 네. 이렇게 장착을 해서 발사가 됐을 때 잘 날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네. 원하는 목표 지점에 그렇죠. 제대로 탄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추적기를 장착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한 발은 이 추적기가 갑자기 통신 두절이 돼서 그렇죠.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 네. 말 그대로 실종이 돼버린 상황이 네.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예. 미군이 쏜 2발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요. 발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이테크스인데 왜 미군이 쏜 건 정상주로 갖고 우리는 아닐까? 도대체 한국군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삼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네. 네. 정말로 이게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생기고 더 점검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목소리가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술핵을 보유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그렇죠, 나오고 지금. 있는데 이 결정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우리가 뭐 핵을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비핵화 뭐 NPT 체제에 가입을 했고 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우리가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명분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포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술핵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핵을 우리가 이제 같이 운용을 하면서 북한의 이런 핵 무기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하자는 건데 사실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 있다. 네. 이게 뭐 진리다. 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순히 이제 방어하는 차원의 이 뭐 방공망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우리가 90년대까지 초까지만 해도 전술 핵을 배치를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 당시처럼 뭐 어떤 형태로든 전술핵 재배치를 해서 북한이 쉽게 말하듯이 우리 핵 갖고 있으니까 너네 큰 소리 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이유가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글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뭐 우리가 NPT 체제에서 있으니 네. 독자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지금 핵 위협을 하고 있죠. 북한이 하고 있죠. 중국이 또 언제 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NPT 체제라는 게 효용성이 있느냐, 이미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미국 조야에서도 아니 한국 쪽에 그 핵 배치해야 된다 또는 핵무장을 허용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극적으로 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지 최소한의 전술핵 배치 또는 그 핵우산의 확장이라도 받지 그냥 소극적으로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해갖고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이게 사실은 그 미국에서도 기류가 좀 많이 그 변화된 게 감지가 되는데요. 네. 그 스콧 스나이더라고 그 한국 전문가입니다. 네. 그 네. 미국 그 외교협회 국장인데 뭐 불과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네.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핵을 갖는다 그러면 이 한미 동맹에게 한미 동맹을 깨는 네, 그렇죠. 주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소설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과거 얘기죠, 그게. 과거 있었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뭐 그 주요 대학교의 그 국제 정치학 박사들이나 네. 교들이나 아니면은 전현직 뭐 그 국무부 당국자들이나 한 얘기가 네. 지금 이 상황이 뭐 거의 뭐 국제사회가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고 네.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똘똘 뭉치면서 네. 국제 질서의 그 국제 질서를 따르진 네. 않잖아요. 네, 네. 뭐 안보리나 이런 데서 아무 무슨 소리를 하도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네. 근데 우리가 과연 이런 뭐 NPT라든가 이런 조약에만 의존을 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어떤 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면은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뭐 한국형 핵 공유라든가 네. 여러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그런 목소리가 실제로 워싱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자 핵무장까지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핵 공유를 하든 네. 아니면 뭐 정말 핵잠이나 항모 전단이 상시 배치되든 뭐든 이걸 해야지 북한이 핵 개발한 거를 백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건 한국에 핵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죠. 한국에 핵이 있으면 저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돈만 날린 거예요. 돈만 날린 거.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김정은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핵이라는 게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정치적으로나 뭐 북한 사회에서도 이 우월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존재거든요. 이 핵이라는 네. 게 김정은도 자기 주민들에게 우리는 핵을 갖고 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밥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고기 냄새도 못 맡지만 그렇죠. 그래도 핵을 갖고 예, 있으니까 핵 갖고 있으니 미제고 뭐고 다 예, 때려 부실 수 있다. 언젠가는 고기 네. 국물에 뭐 밥 말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네. 말 그대로 이제 큰 소리 치는 건데 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뭐 미국의 전술 핵을 뭐 어떤 형태로든 네. 핵잠이라든 뭐로든 뭐 갖고 있으면 뭐 김정은은 그런 큰 소리를 주민들에게 칠 수도 없을 거고 어떤 그 우월감의 상징물로서 사용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네, 이렇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달 들어서 이제 한미일 3국은 해상 합동 훈련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고 동해상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함이 또 한반도로 전격 회항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굉장히 비난을 네. 하기도 했죠. 사실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저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일에 대해서 한미를 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탐지 훈련을 분명히 했는데 네. 네.
근데 이걸 또 한미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는 이걸 막 친일 국방이다 이제 어. 그 얘기 나와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안 한다고 뭐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했는데 이거를 지금 하는 거를 두고서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북한의 그 미사일 그 핵 위협은 지금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더 한미일 훈련을 더 강화하고 더 대비를 해서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훈련을 하는 그것을 두고 이제 뭐 친일 국방이다, 뭐 친일 몰이 뭐 하면 하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의아했고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예전만큼 지지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죠. 약간 이제 일본 비판하고 하면은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 친일몰이 네. 할 때는 그나마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아니 그 크게 못 봤죠.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아니 북한 핵에서 위협받는 나라가 세 나라예요. 한국, 미국, 일본. 네. 딱 거기를 겨냥해서 북한이 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삼국이 공동 대응하는 건 필연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잠수함 SLBM도 저수지에서까지 쏘는데 네. 그 SLBM 대응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트집을 잡으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우길기가 국내에서 휘날릴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인데 어떻게 일본이 네. 국내에 진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북한의 인공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공기는 괜찮고 우길기는 안 된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 기사도 썼지만 이번 한미일 훈련이 그 이뤄진 장소를 두고 이제 저쪽에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참. 문제를 삼았는데 네. 이거 제가 이제 그 한미일 해상 훈련이 벌어진 그 군사 훈련 지도를 제가 이렇게 받아서 봤습니다. 네. 보니까는 이게 독도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에 더 가까워. 오히려 일본에 아주 가깝게 그 위치해가지고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 해군의 태극기가 일본 요트 코앞에서 펄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런 논리대로 따지면은 이번 훈련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거든요. 네. 일본 열도에서 우리 태극기가 네. 이렇게 가까이서 펄럭인 적은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집 잡기 위한 트집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자기 뭐 수사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친일몰이 한 번 더 해갖고 효과 보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엉뚱하게 왜 안보 지키기 위한 훈련까지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그 이런 논란이 좀 벌어진 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그런 논란이 있을 때 한참 북한이 미사일을 쐈거든요. 네, 네. 전례 없는 총 대규모 도발을 그렇죠. 하는 와중에 한미일련을 비판하는 논란이 벌어졌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는 이 한미훈련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충분히 이제 아시게 되었고 이제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는 좀 우리가 자제하자. 그렇게 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좀 잘 협치를 이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정부 앞으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잘 이끌어가면 좋을까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오늘 또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은 당장 이 10월 말에는 또 공중 연합훈련을 한미 간에 네.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이번에 또 공중에서 네. 연합훈련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이 한미 공조를 계속 강화를 하고 이 해상훈련, 공중훈련 그리고 또 미사일 방어훈련까지 여러 그 단계에서 훈련을 해서 이 북한 도발에 맞서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 아마 한 달 안팎으로 7차 핵실험을 북한이 할 것이라는 징후가 말이에요. 아주 포착이 지금 막 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아마 또 대응책을 그냥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가 말펀치만 하는 게 글쎄 아니라 뭐 맨날 규탄한다 성명 네. 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큰 민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내놓기 위한 그 논의를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는 네. 뭐 핵 얘기 나오면은 그건 아직 시기가 이르다든가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실질적인 북핵에 대한 핵 대응 조치가 혹시 나올까? 미국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일부 네. 보도는. 네. 정말 미국하고 이거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면은
분명 지금 예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확장 억제라는 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안보 당국자들도 분명 느끼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이 확장 억제, 지금의 확장 억제보다 더 확장된 확장 억제가 필요하다. 네.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겠죠. 뭐 전술핵 재배치도 있을 테고, 네. 뭐 한국형 핵 공유, 네. 뭐가 있을 텐데 예.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테고 미국도 우리가 뭐 더 도와줄게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런 발표가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당장 이제 11월 초에 네. 그 한미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네. 그 안보 대화를 하거든요. 네. 안보 회의를 이제 여는데 그때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가 7차 핵실험이 아주 벌어지기 아주 적기로 좀 본 시점이거든요. 지금 10월 말, 11월 초, 예.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물밑 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전술핵이든 뭐든 국내에 들어온다면 문제는 그거예요. 만일에 이 성주 사드기지처럼 자 성주에 전술핵을 배치한다. 성주가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 국내 또 국민들이 또 님비 현상이 일어나지 예.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요. 그리고 또 네. 민주당이 그거 갖고 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또. 네. 예? 이 전술핵 재배치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당장 그 중국이 매우 싫어할 거고요. 아, 네. 외교 문제가 사드처럼 아. 중국도 이제 굉장히 외교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할 테고 그 부담이 하나가 있고 또 국내적으로 뭐 일부 주민들은 네.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서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국내 정치적인 부담감 네.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이 전술핵 배치했을 때 또 외교적으로 또 뭐 NPT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담감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는데 꼭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도 전술핵 재배치에 준하는 사실 대응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뭐 항공모함에 전술핵 그 운반이 가능한 어떤 전략 자산을 근접하게 준다든가 잠수함을 통해서나 항공모함을 통해서나 뭐 괌을 통해서 뭐 전투기가 나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마 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핵보다는 네. 보이는 핵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뭐 지금도 핵잠수함이 동해에 떠 있을 수 있어요. 미국. 그렇지만 안 보이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보이는 핵 자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전술핵 또는 핵공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난관을 뚫고라도 이렇게 해야지 김정은의 어떤 도발 야욕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일본도 우리나라의 핵 배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나요? 일본은 우리하고 좀 이 북한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입장이 좀 비슷한 네.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일본은 결코 그 한국만 또 이게 전술핵 재배치하는 거는 또 달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일각에서는 한국이 뭐 전술핵 재배치를 하거나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패키지로 같이 가려고 하는 또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죠. 또 계시거든요. 대만도 그러겠죠. 예,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핵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한국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요거는 좀 시야를 넓혀서 네. 대만, 중국, 일본, 인도 태평양 아, 뭐 이렇게 조금 넓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북한 핵에 위협을 받는 곳들이 많고 또 중국이 또 요즘 또 워낙 이 근육을 자랑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 긴급해져 있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이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이 여야 가리지 않고 싸우지 말고 네. 정말 안보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